지난번 시간에 가져왔던 연결해서 볼게요.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 활동 전이가 오게 되면은 탈분극에 의해서 전압작동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고 이 칼슘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것에 의해서 시냅스 소포가 제품막 밖으로 이동해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그 그림에서 3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4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제 수용체에 와서 결합해야 되겠죠. 아드레날친 수용체가 되겠고요. 이 수용체에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노르에피네프린들은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지속적인 자극이 오기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라집니다. 혈관적으로 확산해서 사라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능동 수송에 의해서 재사용되기 위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게 되니까 시냅스에 의해서 제거된다. 7번은 재방출을 위해서 시냅스 소포로 재흡수가 되게 되겠고, 이 과정이 그 모노아민 산화 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노아민 MAO라고 하는 모노아민 산화 효소에 의해서 대사된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1-7 보도록 합니다. 자율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은 축삭에서 합성이 된다. 자, 방금 우리 살펴봤던 그림 내용입니다. 주된 자율신경전달 물질은 아시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합성은 주로 축삭 염주에서 일어납니다. 둘 다 세포질 효소에 의해서 쉽게 합성되는 작은 분자들이고요. 염주에서 만들어진 신경전달 물질들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이 되었고, 또 신경전달 물질 방출은 다른 세포에서 일어나는 탈분극, 칼슘 신호 세포의 유출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고, 활동 전이가 염주에 도달하게 되면은 채널이 열리고 칼슘이 들어오고 세포의 유출에서 방출되고 방치까지 봤죠. 일단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로 방출되면은 효과기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냅스로부터 제거될 때까지 간질액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시냅스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는 표적에 대한 자율신경 조절의 중요한 인자에 해당이 되겠고, 신경전달 물질이 많을수록 더 길거나 강한 자극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 농도의 경로, 자, 우리 방금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줄에 일단 오른쪽 좀 맹구해 봅시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염주에서 자, 아미노산인 타이로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일단 시냅스 방출되면은 그 신경전달 물질은 표적세포에 있던 수용체와 결합하거나 확산되거나 또는 염주 안으로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뉴런 안쪽에서 재사용된 노르에피네프린은 세포 안으로 재포장이 되거나 그 다음에 카테콜라민의 주요 분해 물질인 마오라 그랬죠. 모노아민 산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8장의 그림 8-20 258페이지에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비교해서 마오 역할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은 타이로신부터 만들어지고 소포에 쌓여서 방출되었다가 다시 들어간다. 들어갈 때 그때 재포장이 되거나 안 그러면 마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 분해된 산물들은 다시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드는 기질로서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표 11-1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절후, 자율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주로 교감신경,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 아시트콜린, 수용체 다루다고 그랬었죠. 아드레날린성이라고 그랬는데 니코틴성, 유스칼린성이라고 그랬고요. 전구물체 조금 전에 이제 티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은 아시트코에와 콜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게 바로 아시트콜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듯이 마오에 의해서 이것이 분해된다고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계는 아시트콜린 에스트레이저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게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염주막 소송, 노르에피네프린, 콜린이 되겠고요. 1-8로 갑니다. 자율신경 수용체는 다수의 아형을 가진다. 11장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적은 신경전달 물질만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다른 2차 전령 경로를 가지고 복수의 수용체 아형을 가지고 있어서 작용의 다양화를 유발시킨다. 교감신경계에는 복수의 아형을 갖는 두 개의 아드레날신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부교감신경계는 5개의 무스카린성 콜린 수용체를 이용합니다. 자, 먼저 교감신경 수용체. 교감신경 경로는 표적세포의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와 결합하는 카테콜라민을 분비하게 되겠고요.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각각의 여러 아형에 따라서 알파, 베타 타입을 나누고, 이런 알파 수용체는 가장 일반적인 교감신경 수용체에 해당하고, 그것들은 노르에피네프린에 강하게 반응하지만 에피네프린은 약하게 반응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봅시다. 수용체가 알파는 알파 1, 2로 구분되어 있고, 베타는 1, 2, 3로 구분되어 있네요. 발견되는 장소가 다르다. 결국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오더라도 수용체가 뭐냐 따라가지고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그 수용체가 있으면 그게 스페시픽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수성,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에 따라서 감수성이 조금씩 차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죠. 심장이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와서 작동을 했다. 그러면은 세포 내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신호를 전달시켜 주느냐. 자, 알파2, 베타는 전부 다 사이클릭 AMP의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에 비해서 베타1은 PLC라고 여러분 배웠죠? 인지질 분해 요소 C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세포 내 2차 전령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이요. 베타 수용체는 카테콜라민에 대한 친화성이 다른 세 가지 아형이 있다. 베타1,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한 반응을 나타낸다. 베타2는 노르에피네프린보다도 에피네프린에 더 강하고 더 민감하고, 흥미롭게도 베타2는 신경자극에 의해서 지배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노르에피네프린에 대한 노출을 제한한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조직에서 주로 발견되는 베타3, 이거는 에피네프린보다도 노르에피네프린에 더 많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요, 아드레날린 수용체 경로. 모든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이온 채널이기보다는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입니다. 이것은 표적세포 반응이 보다 늦게 시작이 되며 일반적으로 신경계와 연관 영역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어떤 자율신경 경로의 대사 효과는 존재하는 단백질의 변형이나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의 원인이 된다. 아마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생활 시간에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 충분히 잘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드레날린 수용체 아형에 따라서 이용하는 2차 전령 경로가 다르다. 11-2 우리가 표했은 경로가 있고요. 알파1 수용체는 인지질 분해 효소 PLC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었죠. 자, PLC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부생물 시간, 다른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노시톨 3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다이아시글리세롤, 이런 것을 만들어내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이해가 안 되면은 올라가서 다시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데그라고 하는 그 다이아실글리세롤, 이거는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연쇄 반응을 시작하도록 하고, PI3는 칼슘 채널을 열어서 세포 내 칼슘 신호를 생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파1 수용체의 활성화는 건수축이나 세포의 유출에 의한 분비를 일으키고요. 베타2 수용체는 사이클 AMP를 감소시키고 평활근 이완 또는 분비를 감소시킨다. 자, 평활근 이완이 일어나는 것은 위장관이 되겠고, 분비를 일으키는 것은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반대적인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타 수용체 모두는 사이클 AMP를 증가시키고 세포 내 단백질의 인산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 표적 세포 반응은 수용체의 아형과 그 표적세포 내의 특정 하행 경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베타1 수용체의 활성화는 신근 수축은 증가시키지만 베타2 수용체는 많은 조직에서 평형을 이완시킨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의 그림 11-2 다시 정리합니다. 자, 알파1, 2, 베타1, 2, 3가 있어요. 발견의 장소 다르고 감소성이 다르고, 베타는 전부 다 칼슘 사이클 AMP를 증가시키면서 그거에 비해서 알파2는 사이클 AMP를 감소시키고, 알파1은 PLC를 활성화 통해서 PI3K, 이노시톨 3인산, 그 다음에 다이아시글리세롤 합성을 통해서 일으킨다. 지호 경로를. 마지막에 부교감신경 쪽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부교감신경 뉴런은 표적세포에 아시트콜린을 분비하고요. 부교감신경 가지의
신경 효과기 접합부는 무스카린산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이 무스카린 수용체는 모두 지단백질 연결 수용체였죠. 수용체 활성화는 2차 경잘, 2차 전령 경로를 개시하도록 하는데, 그것의 일부는 칼륨 또는 칼슘 채널을 열게 한다. 무스카린 수용체의 활성화에 대한 조직 반응은 조정 수용체의 아형에 따라서 다르며 적어도 5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분들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로 갑니다. 자, 부신 수질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부분 부신 수질은 아시틸콜린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부신 수질 위치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겠고요. 자,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특수화된 신경 내분비 조직입니다. 신경 내분비 조직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래 내용 보면서 발생 과정 동안에 카테콜라민인 노르에프네프린과 에프네프린을 분비하도록 신경조직은 2가지의 기능적 요소로 나눕니다. 자, 노르에프네프린을 분비하는 신경계의 교감신경관리와 에프네프린을 주로 분비하는 부신수질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데, 부신수질은 수질이니까 부신의 중심부에 있죠. 부신은 위치는 신장의 윗끝 부분에 놓여져 있고, 뇌하 수체처럼 각각의 부신은 사실상 발생 중에 융합된 다른 발생학적 기원을 둔 2가지 분비 셈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부분인 부신 피질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 표피 기원의 진정한 내분비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신 수질은 부신의 작은 중심을 형성하며 교감신경 뉴런과 동일한 뇌하 조직에서 발생되고, 부신 수질은 하나의 신경구조 분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특수화된 신경 내분비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신 수질은 종종 변경된 교감신경절로 묘사가 되는데, 신경절전 교감 뉴런은 척수로부터 수질로 뻗으며 이곳에서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신경절후 뉴런은 정상적으로 표적 세포로 뻗는 축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크롬 친화성 세포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축삭이 없는 세포체가 신경 호르몬인 에프네프린을 직접 혈액에 분비합니다. 직접 혈액에. 내분비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중추신경계로부터 경보신호에 해당하는 반응으로서 부신수질은 싸움 혹은 도주 반응의 일부로서 신체 전반에 걸쳐서 다량의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옆에 있는 그림, 부신 수질 내용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합니다. 자, 위치가 A가 나와 있어요. 좀 전 우리가 해부학적 기원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듯이 부신 피질은 진정한 내분비 셈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신 수질은 변형된 교감신경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밑에 있는 C 그림을 보게 되면은 신경절전 교감신경 뉴런에서 자극이 오게 되면은 크롬 친화세포라고 그랬어요. 크롬 친화세포는 변형된 신경절후 교감신경 뉴런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죠? 에프네프린이 나오고 이것이 혈액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은 호르몬처럼 작용하지만 신경계 전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기관에서 나와서 혈액을 따라서 순환하는 걸 의미하죠. 거기다 신경계 조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마치 호르몬처럼 표적 조직을 이동하기 위해서 혈관을 이용한다는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1-10으로 갑니다. 자율신경계의 작용제와 기량제는 연구와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개의 자율신경가지의 연구는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매우 단순화되었는데, 많은 자율신경의 수용체와 그것의 아형에 대한 유전자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돌연변이 수용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옛날처럼 무식하게 신경을 자르고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연구자들은 다양한 작용제와 기량제를 발견하거나 합성을 하게 되었다. 자, 1-10, 1-3의 가장 보편적인 작용제와 기량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수용체 유형에 따른 신경전달 물질, 여기에서 작용제로 작용하는 거, 기량제로 작용하는 거, 얘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작용제 혹은 간접질량제로 작용하는 얘들이 나와 있습니다. 콜린 같은 경우에는
무스카린성, 니코틴성에 따라 가지고 작용제가 무스카린, 니코틴이 된다. 이건 이야기했듯이 이걸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죠. 그에 대한 기량제, 아트로핀, 스코폴라민이 무스카린에 대한 기량제가 하는 것이고, 분가로톡신, 독성 성분이죠. 그 다음에 테트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고 독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큐라레 같은 옛날에 화살, 독침으로 사용했던 물질 이런 것들이 액에 대한 기량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신경산 물질 뭐 당연히 이 두 가지고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페닐에프린,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소프로레틴, 알부테롤 이런 것들인데, 기량제는 요것의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물질들, 약물이 굉장히 많아요. 알파 차단제 이런 거는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줄리슨 비대 치료제도 같은 경우에는 알파 차단제들이 다 해당합니다. 그다음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프로프라놀론, 메트프롤린, 우리 앞에서 금연 치료제 이야기할 때도 어떤 약물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가서요. 자, 직접 작용제와 기량제는 표적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신경전달 물작용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 반대 작용을 나타내죠. 그래서 작용제 혹은 기량제 이렇게 부릅니다. 간접작용제와 기량제들은 분비, 제흡수 또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변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코카인은 간접작용제입니다. 그럼 코카인이 왜 간접작용제로 작용하느냐? 이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이유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노르에프네프린이 아드레날린성 신경말단에서 제흡수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서 표적세포에 대한 제흡수되는 걸 차단하니까 이게 그 사이에 계속 남아있겠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흥분성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흥분성 효과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심장에 대한 코카인의 독성 효과로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의 교감신경 유발, 혈관 수축은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 콜린 에스트라제의 억제제인 항콜린 에스트라제는 간접작용제로서 아시트콜린 분해를 억제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시트콜린이 계속 남아있게 되겠다는 거죠. 각 아시트콜린의 활성 수명이 바로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티온이나 말라티온과 같은 이것들은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이것들은 콜린 에스트라제의 억제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호흡, 근육의 수축을 지속시킴으로 해서 질식에 의해서 곤충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살충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살충제 뿌리는 즉시 뭐 팔이나 이런 것들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육 부분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날지 못하니까 이제 살충제 받으면 그 곤충들이 날지 못하고 이렇게 질식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약물들은 간접작용제입니다. 그럼 원리가 뭔가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우울증 치료제 사용하는 약물들이 간접작용제인데, 그럼 그 원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막수용체. 자, 보니까 3환계 항우울제와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혹은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 아까 우리가 봤었죠. 모노아민 산화요소 같은 것을 억제하는 작용하는 것들, 이런 데 관여하는 것들입니다. 자, 노르에프네프린 수송과 대사에 작용하는 과거의 항우울제 약물, 이것을 우리가 3환계 혹은 마오 억제제, 3환계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것은 심장혈관 문제, 그 다음에 변비, 배뇨곤란, 성기능장애 등을 포함한 자율신경계에서 그것들의 작용에 관련된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자율신경계의 부작용이 보다 좀 적습니다. 최신 약제들은 일부는 노르에프네프린과 세로토닌 모두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3환계 항우울제,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3환계 항우울제 TCA라고 되어 있습니다. 3환계. 이거는 분자 구조가 3개의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케미컬 스트럭처, 저 가운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 넣고 있습니다.
세 개의 꼬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트리사이클릭 안티 디프레센트 이렇게 되어 있죠. 항우울제 이 말입니다. 항우울제.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주로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일종의 약물로서 이런 4만개 항우울제는 1950년대 초에 개발되어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어 있다. 이름은 그렇게 따고요. 4개의 고리를 함유하는 테트라사이클릭 항우울제는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항우울제 약물의 그룹이 다 되어 있는데, 자, 그 옆에 있는 작용 기전을 봐주기 바랍니다. 작용 기전.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은, 아드레날린 뉴런이라든지 세로토니닌 뉴런, 이거는 이제 5-HT니까 우리 요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들이 거기가 사용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시냅스 종말에서 세로토닌이나 혹은 그 노르아드레날린의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저해한다는 거죠. 재흡수를. 그리고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재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시냅스에 남아있겠죠. 그죠? 남아있어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연장하여서 계속 약물의 효능을 지속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흥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환의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흥분성을 일정 속도로 계속해서 지속시켜주는 그런 장점을 가진 약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약물들은 부정맥을 포함한 위험성을 많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36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자, 많은 새로운 약물들이 작용제와 기량제의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드시는 많은 약들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알파와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발견으로 두 수용체 유형 가운데 한 가지만 차단한 약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용체가 스페시픽하게 작용하기 하고 이 수용체의 종류가 조직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베타 차단제로 알려진 약제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질병의 하나인 고혈압을 치료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초기에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들은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좀 전에 부정맥 같은 걸 예를 들었는데, 현재는 백약자들이 특이적 수용체 A형에 대한 표적을 두고 약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옛날 사용행들이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광범위하게 모든 수용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용체 스페시픽하게 작용하게 함으로 해서 광범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원하는 작용에 가서 작용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슐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전립腺과 방광의 평화근에서 주로 발견되는 알파-1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억제합니다. 좀 전에 제가 전립腺 비대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의 이완은 전립腺 비대의 비뇨기 정상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 약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40대 후반, 50대 후반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립腺 비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립腺 비대의 치료제가 또 그 탈모 치료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자, 연속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니코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NaCHR, 니코틴 콜린성 수용체였죠. 이 수용체에 대한 니코틴의 작용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정상적으로 아시틸콜린, 그 다음에 니코틴과 같은 수용체, 작용체에 대한 세포의 만성적인 노출은 그 세포로 하여금 수용체 하향 조절을 일으키도록 한다. 연속 문제 제일 처음 나왔을 때의 문제에 대한 답이었죠. 그러나 부검에서 뇌를 검사한 조사 연구에서 세포 밖의 이러한 니코틴 콜린성 수용체가 비흡연자들보다도 흡연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체의 수의 증가 또는 상향 조절은 보통 세포들에서 만성적으로 수용체 기량제에 도출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3번 문제만 볼게요. 단기 연구에서 아시틸콜린과 니코틴이 니코틴 콜린성 수용체 작용제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시틸콜린에 대한 수용체의 지속적인 노출은 체내를 닫게 하거나 불활성화시킨다. 자, 그러면은 흡연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이러한 상향 조절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라. 이건 결국 수용체의 상향 조절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량제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은 보통 하향 조절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기량제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은 또 상향 조절을 일으키죠. 작용제에 대한, 다시 정리할게요. 작용제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은 하향 조절을 일으키지만은 기량제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은 바로 상향 조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니코틴 콜린 수용체 채널은 작용제에 대해서 초기 노출에는 열리지만 지속적인 노출에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닫히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니코틴을 또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못 마치고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